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자, 이재명이 국가정보 정보자원 관련 국정자원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화재가 발생한 지 2주 만에 갔습니다. 그 사이에는 바빴는지 예능 출연에도 하고 뭐 다른 일들은 했는데 2주 만에 갔는데 그것도 연차를 써서 국정자원 현장을 받았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화재 현장을 찾았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안 되는 투성이입니다. 정치 행정을 참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연차를 받아서 가는 경우는 또 무슨 경우인지 전혀 해석이 안 되는데 뭐 연차 때 내가 일했으니 연차 보상비를 달라는 건지 연차 때 갔으면 정말 조용히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우르르 성대하게 가면서 내가 연차 때 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가려면 빨리 갔어야 됐고 그 늦게 가려면 아예 안 가야 되는데 그 2주가 지나서 국정 그 자원정보관리원을 찾는 게 본인 놀 거 다 놀고 그 예능 출연해서 음식 먹을 거 다 먹고 지금에서 가는 게 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정치적이건 행정적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지금 저기서 복구를 하느라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방해만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비난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예능 출연하면서 더군다나 그게 크게 이제 이게 같이 곁들여서 비난이 많았는데 2주가 지나서 이렇게 갑자기 연차를 쓰는 형식으로 해서 방문했다. 이거에 관해서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을 고려해 국정자원을 직접 방문했다. 2주 만에 사안의 중요성도 깨달았고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을 2주 만에 깨달았다는 것인가요? 자, 비난이 굉장히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이제 간단치 않다는 걸 깨달았을 것 같기도 한데 상황적 논리는 이 김남준 대변인이 상황적 논리를 댔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대통령실은 모든 것을 다 에이펙에만 다 걸고 있습니다. 에이펙이 다 모든 걸 뒤집어 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죠. 시진핑도 안 온다 그러고 트럼프도 거의 옷깃만 스치듯이 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의 에이펙 전에 한 단계 수순으로 냉장고를 부탁해를 나가자라고 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정치 구상력에 의하면 예능 나가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간 것 같은데 요건 뭐 지지율이 우두두 떨어지니까 저는 거기서 그 작가분이 김풍 작가가 피자를 만들어줬잖아요. 저는 그 피자가 이재명 피자가 아니라 재판 기피자, 중수본 회의 기피자. 중수본 회의 안 하고 지금 예능을 출연했는데 어쨌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에이펙을 앞두고 냉부회가 실패했으니까 한 단계 사진이 한 컷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에이펙까지 사진이 한 컷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치른다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조한 거죠. 급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정무라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야 어디 갈 데 없냐? 어디 가지? 추석 끝나고 어디 가지? 해서 급조해가지고 국정정보자원관리원 불난 곳에 화재 현장에 간 것이고요. 그 무슨 대통령이 뭐 열심히 일하는 분이다 뭐 이래서 가는 거는 전혀 아닌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 뒤에 있는 이 스크린 화면을 좀 전면에 띄워다 주세요. 자, 그거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화재 2주 만에 국정자원을 찾은 이재명. 화재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총력 대응하라. 지금 총력대 이게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뭐 우리가 이제 생명 관련해서도 중요한 그 타이밍을 놓치면 뭐 그게 때로는 몇 초인 경우도 있고 몇 분인 경우도 있죠. 그런데 무려 2주가 지나고 나서 총력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가 전산자원의 중요도는 국방부에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다른 한번 좀 이 관련해서 다른 자료를 한번 볼게요. 주간조선 보도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조선에서 저걸 한번 띄웠어요. 뭐 저 사건을 직접
직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이재명이 말로 지지율을 부풀린다 하는 것이 이제 본질적인 건데, 즉 말장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속임수, 뭐 여러 가지 관세 협상에서 보여준 양태,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저걸 통해서 속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번 국정화재 현장에 갔을 때도 앞서 말한 것처럼 총력 대응, 국가 전산자원의 중요도는 국방부에 비견할 만하다. 이 발언을 보면서 기시감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총력 대응을 지시를 내리려면 네. 예능에 출연하지 않고 중수본 회의를 빨리 열어서 거기서 총력 대응을 지시를 내렸어야죠. 지금 2주 동안에 그 관계자들은, 또 공무원들은,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나 기술자들은 추석 때도 집에 가지 못하고 네. 총력 대응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총력 대응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자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예능 출연하고 난 다음에 다 놀고 2주 있다 와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면 정말 이 기술자들하고 공무원들 힘이 빠지는 일이고요. 문재인 정부는 통계 조작을 통해서 지지율을 부풀리는 그러한 일을 했고, 그랬죠. 이재명 정부는 말의 기술로 지지율을 부풀리는 게 명확한 것이, 임기 취임하자마자 100일 안에 타운홀 미팅이라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말로만 뭐 지시를 내렸다, 뭐 대응하겠다라고 해놓고 구체적인 결과물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8차 민생 회담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지시사항에 대해서, 가령 뭐 소상공인들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속이고 들어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행정규칙 당장 개정을 해서 개정도 하고,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는데 말로만 하겠다 하고 성과는 전혀 없고요. 지금 국정 상황이 뭐 관세도 그렇고 뭐 배임죄 폐지도 그렇고 저러한 모든 것이 기획력을 가지고 국정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3년 전 이 시기, 5년 전 이 시기, 10년 전에 뭘 했을까, 또 앞으로 내년, 내후년, 5년 후에는 뭘 할까, 이러한 기획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수습하기에 좀 굉장히 급급하고, 그 수습의 첫 번째는 이재명 교도소 안 보내기로 수습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종합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죠. 국정자원 피해 시스템 규모가 변경되고 막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그거 한번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피해 시스템, 사실은 이제 저 이재명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화면 띄워주세요. 자,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것도 공개하지 않아서 어떤 게 마비된 거냐, 국정화재 사건, 국정자원 화재 사건으로 대체 서비스가 안 되는 게 뭐냐,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핵심 서비스 마비된 상태 알려있으면 국민들이 우왕좌왕 안 할 텐데, 그리고 많은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피해당한 전체 시스템 규모가 얼마인지 지금 떠 있습니다. 초반에는 국정자원 피해 시스템 647개라고 했다가 2주가 지나서 지금 709개로 수정 발표하는 초유의 상황이 지금 왔어요. 복구도 한두 주 정도면 복구가 다 완료된다, 한 두 주 정도면 뭐 복구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당시에 한 달 정도는 걸린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30%대의 복구율, 정부 발표로는 36에서 37% 복구율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한 30% 초반이거나 3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저런 상황을 보면서 이재명 정권의 속임수, 대처 방식, 위기관리 능력, 이런 걸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사실 저 개수가 아니라 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저 709개 중에서 뭐 저도 일하면서 불편한 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지금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법을 검색을 해야 되고 판례를 검색해야 되는데, 그거야 뭐 제가 법전이 있으니까 책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또 뭐 공직자 윤리 시스템도 지금 못 들어가게 돼 있어서 뭐 제가 의문을 품고 있었던 김현지의 뭐 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색이 안 돼요. 예. 그것도 나중에 또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저 709개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럼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면허에 대해서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게 그 복구가 안 돼가지고 면허 정지랑 면허 취소 처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추석 전에 음주운전 그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갔는데 보통 가면 용지를 줍니다. 처분용지에 대해서 임시면허증이랑 처분용지 주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건 임시면허증이에요. 면허 취소됐어요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 국정자원 피해 그 정보관리 시스템에 피해가 돼서 언제 복구될지 몰라가지고 면허 정지랑 면허 취소 처분이 언제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음주운전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게 지금 709개라고 숫자로 눈을 아웅거릴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그 건강과 재산과 안전에 피해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히고 차라리 그러면 국민들이 그럼 내가 스스로라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따가 뭐 캄보디아 얘기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캄보디아뿐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는 사건 중에도 많은 사건 중에 뭐 라오스, 미얀마, 그 태국 골든 트라이앵글 사건도 있고 이거를 그럼 통계가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왜 올해는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것도 복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신속하게 그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뭐부터는 복구를 시키겠다. 공무원들 불편한 건 둘째치고 국민들이 불편한 뭐부터 복구를 시키겠다 한 거고 차라리 지금 우리가 추석 전에 9월 27일 날 저기 불이 나가지고 물류 파동이다, 우체국이 힘들다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추석 기간에 행정 서비스가 원래 안 했어요. 행정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뭐 정부이사 이 정도 빼고는 원래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난 것이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고 여러분들 연말에 모든 뭐 세금 관련된 얘기나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에 미뤄뒀던 일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터질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그러면 국민들 눈 가리게 할 게 아니라 얘기할 건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우선순위 배정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이 예능을 출연하고 이러고 있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예. 네. 자, 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찾은 이재명 문제 먼저 좀 다뤄봤고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라는 이 사건 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이런 네임으로 붙였죠. 그 3대 쇼핑이 뭐냐?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요 3대 중국인들이 하는 쇼핑 이걸 방지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당론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국민의힘이 해줬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간만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굉장히 칭찬합니다. 네.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근 1년 넘게 해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펜앤마이크에 여러 가지 뉴스 프로그램이 있지만 뉴스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문제 또 중국인들의 투표권 문제 또 의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해왔는데 이제야 정치권이 움직이는 게 좀 아쉬우면서도 지금이라도 움직여서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 문제도 지금 바로 추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무비자 입국이 지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무비자 입국으로 얼마가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이것도 그 정보관리원이 불타가지고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그럼 무비자 입국 후와 무비자 입국 전에 저 부동산에 대해서 또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어느 정도로 쇼핑을 하고 갔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되고요. 저 선거 쇼핑은 지금 뭐 거의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틱톡이나 이러한 온라인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가면 선거를 할 수가 있다, 투표를 할 수 있다.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금이라도 저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역차별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쇼핑 금지법을 발의한다. 빨리 발의하시고 빨리 통과해야 되고 내용을 낱낱이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마침 무비자 입국 문제를 이야기해 줬는데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중국인 3대 쇼핑하고도 연관이 바로 이제 돼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무비자 입국 처리가 내년 지금 뭐 8월까지인가 지금 예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면 이 3대 쇼핑이 더 활성화되고 연관관계가 있겠죠. 물론 선거 문제는 뭐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무비자 입국과 또는 이제 중국이 상대 3대 쇼핑 방지법 이 문제가 단순히 이제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 정도가 아니라 주권 문제, 안보 문제, 범죄 문제, 질병 문제, 재정 문제, 사회적 갈등 문제 여기다 대한민국 정체성, 국가 정체성과도 관련된 여러 관련성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네.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방시설을 와서 촬영을 하고 가다가 다 잡혔습니다. 예, 예. 근데 간첩법에는 적국이라 되어 있고 외국이라 되어 있지 않아서 적국인 북한 사람들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간첩법으로 처벌을 안 하고 군사기밀보호법상 처벌을 하는데 그러면 처벌 강도 수위가 벌금형에 거의 그치거든요. 그런데 그때 잡혔던 중국인들이 누구였냐? 미성년자들이었어요. 중국인 19살, 19살 이러한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오산기지, 뭐 평택기지, 또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르는 그러한 군사기지에 가서 관광이납시고 촬영을 돌리고 드론을 낮게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촬영을 한 안보 공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비자로 입국을 하잖아요. 무비자로 입국을 했을 때 정보관련 불타가지고 어디서 거주하는지조차 안 적은 상태에서 일단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안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그 범죄 문제도 제가 모든 중국인들 한 16억 중국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중국인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민족성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권이 전 세계에 한 100몇십 개국을 그냥 무비자로 통과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성들 깔끔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범죄 안 저지르고 물건 놔두고 가도 훔쳐가지 않고 이러한 국민성이 전 세계에서 인정돼서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비자로 다니는 건데 예.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중국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왜 열어줬냐고 이 무비자를. 그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다른 나라를 못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범죄의 문제나 또 혹은 뭐 장기 체류 문제나 또 제가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비자를 다른 나라에서 안 열어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왜 열어줬냐라는 그러한 우리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무비자로 들어왔으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또 정치권에서는 중국인들 관광객이던 중국인 입국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각종 위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통계를 내서 다 이거를 비자를 여러 개로 나눠 놓던가요. 비자를 여러 개 나눠 가지고 비즈니스 비자 뭐 1, 2, 3 뭐 무슨 관광 비자 1, 2 몇 월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해야지 무비자 입국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좀 참담합니다. 네. 네. 중국과 북한도 스스로는 혈맹이라면서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아주 엄격하게 그렇죠. 통제를 해요. 네, 맞습니다. 중국인들. 북한도 안 하는 일을 지금 저희가 러시아도 안 할 겁니다. 그런 일을 지금 저희가 중국한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의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혐중 정치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이다. 뭐가 괴담이고 뭐가 혐오라는 것인지 민주당의 이런 발상 평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괴담이라는 거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소문을 괴담이라고 합니다. 괴기한 소문. 하나하나 따지자면 중국인 투표권 갖고 있잖아요. 예. 당장 2026년에 투표권을 갖고 있고 우리는 중국에서 투표를 못하고 내년 선거인 명부가 마감되는 그 시간이 아마 투표일 한 15일 전후일 텐데 네. 선거인 명부 마감하기 전에 저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선거는 일단 괴담이 아닌 게 확실하고요. 부동산에 관해서도 중국인들이 지금 용산에 있는 땅을 사는 등 어디에 건물을 사는 등 동방명주를 운영하는 등 또 중국이 서해안에 있는 섬을 가지고 섬 주인들한테 15억을 제한해서 살려고 그러고 20억을 제한해서 살려고 그러고 이런 게 이미 다 보도가 나와 있고 등기부 등본 클릭 2번 하면 누구나 다 뗄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괴담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의료 문제가 남았는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의료 문제가 뭐 건강 그 보험이 중국인들이 타가는 게 적자가 아니다 뭐라는 그런 주장인 것이에요. 그러한 주장에 힘입어 보자면 만약에 적자가 아니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다 들어와 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적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단순히 그 금융적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병원 서비스 이용 문제 중국인들이 와서 우르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원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이런 거 하나하나 따졌을 때 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는 괴담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왜 혐중하냐 하는데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제가 북한을 싫어한다고 하는 거는 전 북한 주민이 싫다는 건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은 헌법 3조에 의해서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제가 북한이 싫다고 하는 거는 북한 정권이 싫다는 것이죠. 북한의 3대 세습을 하는 김씨일가 3부자가 싫다는 것이지, 또 그 추종 세력을 저는 싫어하는 것이지 북한 주민들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탈북자들은 다 환영합니다. 똑같이 중국에 대해서 막자고 하는 게 중국인들에 대해서 혹은 중국에 있는 상품이나 중국의 기술에 대해서 다 막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국 정치권에 있는 이러한 음흉한 작정과 음흉한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이거 중요한 법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뭐 민주당이 반대는 하겠지만 꾸준히 쟁점화해야 될 또 법이기도 합니다. 그 사항 살펴봅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납치돼서 고문당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전에도 캄보디아 관련해서는 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도 해서 계속 그 관련 소식이 전해졌고, 신고 건수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납치 관련된 거라 이런 사건이 늘고 있다. 예, 그 자료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한번 그거 띄워주십시오. 아니. 예, 그거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주의보 통계가 나와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예. 지금 2024년, 2025년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와, 좀 기하급수라는 말을, 와, 어떻게 2021년에 2건에서 2025년에 330건이 됩니까? 네. 저게 될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건이라 그래서 캄보디아인들이 납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런 사건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하는데, 그 잡아와가지고 국선 사건으로도 많이 하고 하는데, 또 혹은 저렇게 납치된 사람들이 갔다 오면, 예. 너도 거기서 텔레마케터를 했잖아, 너도 거기서 대본을 썼잖아, 너도 프로그래밍 짰잖아 라고 해서 같이 범죄단체로 엮여서 그분들은 억울해해요. 예. 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갔다가 난 감금당했다가 풀려났다. 그런 류의 사건을 많이 하는데, 사건의 실상을 보면 장소가 캄보디아이지 저 범죄자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범죄자들은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 조선족들이 헤드를 다 잡고 있고요. 실장급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돼서 일하는 한국인 범죄자들이 몇 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아름아름 지인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는데, 혹은 아니면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 단순한 텔레마케터 일로 전화만 돌려도 월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 이런 광고를 해서 데리고 가는데, 이제 이러한 인식이, 이게 다 사기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니까 관광을 갔던 사람들을 납치해 가던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혹은 아니면 또 혹은 다른 방법으로 써가지고 감금을 하던가, 이러한 일이 있는데, 자, 정부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이라 그래서 캄보디아인이 범죄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범죄자들은 중국인들과 특히 조선족이에요. 네. 조선족들과 그걸 추종하는 세력이고요. 그럼 저기서 캄보디아 경찰은 왜 안 잡냐? 와, 이게 정말 저도 황당한 게, 거의 제가 캄보디아 사건도 있고, 제가 했던 주로 사건은 라오스, 미얀마, 태국의 골드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러한 사건인데, 네. 그것도 작년 초에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 골든 트라이앵글 사건을 보면 아예 중국인들 깽단이, 중국인들 조폭이 자치구를 형성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포구, 뭐 성동구, 뭐 강남구 이런 구가 있잖아요. 그런 구 하나를 중국인의 조직이 아예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중국인이 경찰이에요. 저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경찰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 경찰로 자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완전한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저기에 대해서 시급하게 일단 현황 파악부터, 신고가 330건인데 현재 납치 감금돼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몇 명조차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좀 신속하게 해야 되고요. 캄보디아 대사를 일단 불러서 초치 한번 해야 되고, 중국 대사도 있으면 초치 한번 해야 되고요. 캄보디아 지금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도
이 제가 사료를 보니까 납치당한 사람들이 어렵게 빠져나와가지고 저 한국인인데요 납치됐어요 하니까 하는 말이 직접 신고해라. 혹은 아니면 지금 주말이니까 월요일 날 다시 와라.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정부가 좀 강력하게 대응을 좀 세워야 됩니다.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캄보디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소식도 그렇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를 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지금 보낸 그 대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 외교부가 불러서 뭐 조치해서 항의성 우려를 좀 정했다고 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각국에 있던 대사들, 총영사들 다 본국으로 소환 조치를 했는데 지금 캄보디아 대사도 주 캄보디아 대사도 지금 3개월째 공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석이에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관이 직원들이야 있겠죠, 좀 일부. 텅 빈 대사관, 대사가 지휘하지 않으니까 텅 빈 대사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외교부에서 직접 신고 같은 이상한 방법을 얘기했는데 어떤 사건이 대사관이나 영사가 파악이 되면 그걸 인지되면 바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신고를 해야 그때 나선다. 지금 우리 외교부가 지금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에 현실적 상황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경단이 더 낫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빨리빨리 지금 조치를 하는 이거 이재명의 지금 각국의 지금 대사 공백 상태, 텅 빈 대사관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 외교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인들이 구금됐을 때 대처를 못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각국에 있는 대사들 중에 주요 대사들 다 불렀어요. 불렀으면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던가. 사실 임기 시작하고 한 60일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60일 동안에 인사 이동하겠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100일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를 임명하지 못한다는 거는 고르고 있다는 건데 유엔 대사 같은 경우에는 차치호 변호사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친구 사법연수원 동기를 앉혔죠. 캄보디아 대사도 지금 그런 식인 거예요. 본인 선거 운동을 도와줬던 그 청구서 대사를 앉히려고 본인한테 청구서를 들이미는 사람을 가지고 대사를 앉히기 위해서 지금 늦장 대응을 부리다가 그러다가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쩔 겁니까? 저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 이재명 정부나 또 민주당에서는 아마 캄보디아 얘기가 이번에 국감에서 외교위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또 무슨 내란이니 뭐니 뭐 얘기를 하겠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은 호도할 건데 자 일단은 캄보디아 대사부터 전문가를 앉히십시오. 전문가. 캄보디아 전문가를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캄보디아 내에서 중국 깽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면서 우리나라 캄보디아 내정을 잘 알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본인 친구 앉히지 말고요. 캄보디아 대사를 정확히 앉히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지 마세요. 정말로 잠깐만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한두 가지 큰 원칙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밖에 있는 PD분들 지금 카톡 보고 답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마지막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접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부분. 지금 일단은 인터넷에 아직도 각종 광고가 있고요. 그 광고가 뭐냐면 텔레마케터 단순한 일로 1,000만 원을 벌 수가 있다. 합법적인 일이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다. 와서 관광을 하면서 일도 벌 수 있다. 그러한 현혹된 말로 20, 30대 청년들을 마구마구 끌어들이는데 일단은 절대 가지 마시고 주변에도 혹시나 누군가가 캄보디아나 혹은 뭐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젊은 친구가 일하러 간다 그러면 한두 번씩 말리시길 바라면서 지금 우리 국내가 문제가 이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가서 손을 뻗치고 있냐면 한국인이 외국에 나간 한인 유학생이 있잖아요. 그 유럽 한인 유학생에 미국 한인 유학생에 요런 데까지 광고글을 올리고 이러한 실정인데
안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절대 굉장히 그 범죄의 행위의 태양이 굉장히 위험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잔인성을 갖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지를 마시기를 안 가는 게 최고라고 추천드리고요. 자경단이라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뭐 텔레그램이나 온라인 기반으로 해서 자경단으로 저 범죄자들의 그 신상이나 언론을 캐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캐서 쉽사리 접근하지 마시고요. 수사기관이나 대사관에 신고하시고 지금 또 각종 뭐 BJ들이 내가 조회수를 늘리겠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 저 근처에 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총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칼이 날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도 좀 자제를 하시고 또 선교를 지금 가시는 분들도 어느 교회에서 제가 봤습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선교를 가시는 건데 선교도 이게 저 지역만 아니면 좀 안전하긴 합니다. 저 푸놈펜 캄보디아 안에서는 푸놈펜인데 저 푸놈펜 지역이 아니면 좀 안전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가급적 지금 이 시기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2건이 신고됐는데 2025년 지금까지 330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직적으로 야 한국인들은 납치 강금에도 말이 안 나오네. 야 한국이란 나라 좀 조용하네. 야 앞잡아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는 캄보디아에 지금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캄보디아와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에 한 3주간 우리 군대 좀 투입하겠다. 우리 특전사 투입하겠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소말리아에서 납치당했을 때 네네. 아덴만 연명작전 갔잖아요. 해군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캄보디아의 저 지역에 대해서 아니 우리 한 2주 정도만 우리 군대를 투입하고 2주 있다가 나오겠다. 그 정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캄보디아 대사를 좀 임명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의 국정자원 화제 현장 방문했다는 소식부터 캄보디아에 지금 극단적인 위험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 정권 외교는 거의 방치한 상황, 손을 놓은 상황, 힘을 못 쓰는 상황. 이게 국가 권력이냐, 이게 나라냐, 이게 외교냐, 이게 정권이라는 것이냐 이런 정도도 못하냐 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 장면 살펴봤습니다. 2부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 구독, 좋아요. 예,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공무원 사망 사건 이 정희철 씨, 지금 양평군 단월 면장이었던 이 정희철 씨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이 큰데요. 특히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협박, 회유, 인권유린 여러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과거 언론계에서 이 경찰 출입 기자로 오래 했어요. 예. 경찰 일선 경찰서, 경찰청, 또 이 서울 경찰청 거의 10년 가까이 취재를 했는데 변사 사건, 특히 자살 사건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예. 깜짝 놀랐고. 일단 이것을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먼저 유서입니다. 예. 유서에 대해서는 어제 하도 이제 시끄러우니까 경기도 양평경찰서가 유서의 그 원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4번 그러니까 아마 뭘로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찍었는지 인화를 했는지 일부만을 취사 선택해서 사진으로 찍은 뒤에 이걸 정희철 사무관의 형 등 유족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부만.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분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제가 이 취합을 해보니까 20장 가까이 됩니다. 예. 20장을 넘는다는 데도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10장은 훨씬 넘고 20장은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양평 군수였잖아요. 네. 이 고 정사무관과 함께 일했던 그때 이제 상사였던 김선교 의원이 밝힌 메모. 네. 또 그게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넘어가서 국회에서 공개된 그 메모. 이 자필 메모. 그건 요약본이거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건 그 요약본이에요. 예. 저거와 그 유서 내용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 부분 겹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상당히 맞는데 중요한 것은 무려 20장에 가까운 그 유서의 원본을 왜 지금 경찰이 안 내놓고 있는 것이냐.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변사 사건, 자살 사건의 경우에 그 경기도 양평경찰서에서 이제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그 여러 가지를 가져갈 수는 있다고 봐요. 예.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유족들이 원하는데 왜 이거를 안 보여주다가 어제 이틀 만에야 일부를 그것도 자기들이 취사 선택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정말 중요한 내용은 안 보여줬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일부만 사진으로 찍어서 공개를 해줬다는 거고 그 내용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오늘 국과수에다가 이제 그 시신부검을 의뢰해서 하는데 오늘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유족들의 그 의사와는 배치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족들은 하지 않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경찰에게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도 그 유족들의 뜻을 들어서 경찰에게 전화를 했대요. 예. 근데 연락이 안 되더라.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일부러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행태가 지금 이 경찰 수뇌부가 바뀐 뒤로 이게 좀 이건 전에 경찰에는 있지 않았던 얘기예요. 진보 좌우 뭐 다 떠나서 경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부검도 이제 오늘 한다 그러고 이 의족들의 유사에 뭘 부검을 해요?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그 자필 메모만 봐도 자살하신 분인데 무슨 시신을 훼손해서 뭘 찾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절차를 통해서 좀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강하게 품지 않을 수 없고 필적 감정도 오늘 의뢰한대요. 그럼 필적 감정을 의뢰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 유서를 원본을 유족들에게 좀 늦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필적 감정한다 그러면 보통 이게 또 필압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게 뭐 짧게는 뭐 일주일 뭐 한 달까지도 끌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돌려준들 그게 이제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지금 국감 시작했으니까 저 그런 것도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야당에서는 민중기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당연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이거 특검법 무산시키려고 할 테니까 그럴 경우에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뭐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면 이 유서 원본이 유족들에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CCTV. 왜냐하면 이게 가장 쟁점이 뭐냐면 심야 수사 여부예요. 네.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밤 9시를 넘기느냐와 자정을 넘기느냐예요. 그 박경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뭐 이게 새벽 1시 15분까지 조사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정을 넘긴 거잖아요. 네. 자정을 넘기는 건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법이에요. 그다음에 밤 9시를 넘긴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가 됐다라는 서면 동의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점을 가르려면 영상 녹취가 있어요. 이런 걸 조사를 할 때 경찰이 반드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영상 조사실 이런 데에 앉아가지고 다 찍습니다. 소리, 녹취, 영상, 그 옆에 시간 뭐 다 돌아가요. 분초 단위까지 나온다고요. 예. 그럼 그걸 공개하면 될 건데 왜 CCTV 영상은 공개하지 않고 있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이건 통상의 변사 사건에서 하지 않던 일을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족들도 그렇고 이건 국민들이 좀 분노해야 될 일이고 나아가서 국민의힘도 좀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오늘 국감에서부터 좀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진행되는 이제 주요 쟁점들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 사건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특검이 이 정희철 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해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상황에 이르게 됐느냐 이게 이제 본질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특검의 회유와 협박, 인권유린 이런 얘기가 많이 제기되고 구체적으로 자필 메모가 터지면서 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고등법원 판사가 했던 영상 따로 지금 없나요? 네. 자, 이 강민구 예, 그것 좀 틀어주세요. 예. 강민구 변호사죠? 아니 잠깐만요. 네. 그 영상 좀 틀어주세요. 지금 그 영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강민구 변호사는 SNS에 특검의 폭주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며 진실탐구가 아닌 결론이 먼저 정해진 목표 달성형 수사로 전락했다고 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메모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거라며 정부 여당이 내세운 검찰 폐지 명분을 특검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방식뿐만 아니라 특검이 아예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탈탈탈 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핵심적 요지인 것 같은데 정의의 외피를 쓴 권력의 폭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강민구 변호사는 제3자입니다. 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 정통 법조인의 입장에서 저분이 또 판사니까 지금 이 특검의 문제가요. 판사들이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 그리고 4개 특검보 가운데 유일하게 판사 출신인 게 문홍주 특검보. 지금 이 사건의 담당 특검보예요. 예. 그리고 그 밑에 9개 수사팀이 있는데 하필 또 이 정사무관 사건을 조사한 그 수사팀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검찰 경험이 전혀 없고 물론 판사도 경험이 없어요. 그런 그 변호인 2명에 파견 경찰관 16명 탈락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팀에는 이 검사 출신이 끼어 있습니다. 예. 이게 왜 검사 출신인지 중요하냐면 이게 인권 보호 그리고 저런 수사를 해보고 지휘를 해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판사들은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판사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이 수사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너무 그 이재명 정권이 지금 검찰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판사 출신의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으로 유일하게 있는 문홍주 후배 판사 출신을 시켜서 경찰관들에게 맡겨서 수사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강민구 변호사, 판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한 것 아니냐. 자, 팩트로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특검의 구성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그 자필 메모 제가 다 봤어요. 한번. 네. 참고로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거기에 실명으로 2사람 이름이 딱 나와요. 그렇죠. 경찰관 2명 네. 나옵니다. 그 실명으로 나온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경찰관 1명이 더 있어요. 그러면 3명에 의한 돌림 이 수사, 소위 조리 돌림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 사람을 원래 한 사람이 안 되면 보조로 2사람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3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쉴 새 없이 몰아친 거예요. 돌아가신 정의철 사무관은 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된 혐의를 좀 안심을 한 거예요. 뭐 특검에 가도 내가 그때 조사해서 나 혐의 없다고 결론이 나왔으니까 나에게 뭐가 있으랴 이러고 변호인 없이 간 게 실책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3명의 파견 경찰관들에게 그야말로 조리돌림 수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사전 동의가 없어 보이는 적어도 그런 그 심야 수사를 받았고 새벽 1시 15분에까지 수사를 받았다고 박경호 변호사에 이게 얘기를 했다면 그게 맞는다고 봐야지 않겠어요? 예. 변호사에게 그 자살 전에 했다는 얘기고 메모에 써놨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명백한 불법 심야 수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수사받았는지는 조서를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서도 안 내놓고 CCTV 공개도 안 해서 도대체 이게 심야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도 규명하지 않게 못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지금 그 유족들의 유서를 원본을 다 달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주지 않고 있는 이런 깜깜이 수사를 한다. 지금 특검이 오늘로 사흘째예요. 돌아가신 지가 정의철 고 사무관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날 당일날 사실관계만 간단히 정리하면서
강압은 없었다.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는데 왜 우리가 강압하느냐. 이거 한 몇 문장도 안 되는 입장만 낸 채 지금까지 묵묵부답 아무 소리 않고 있다고요. 꿀먹은 요새는 장애인 비하라니까 꿀먹은 땡땡땡처럼 말을 않고 있다. 특검이 아침 저녁으로 브리핑하고 말을 발표하기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왜 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을 안 내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점들을 팩트로 지적을 해야 된다. 그 답정너라고 한 것은 예. 거기에 나오잖아요. 폭력, 멸시, 수모, 진짜 싫다, 강압, 강요 18번이나 나와요. 그 단어가. 얼마나 끔찍했으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그 자필 메모에 써놨겠느냐. 그러면 20장 가까운 유서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 이분의 참담한 심경이 담겨 있을 거냐. 그것만 지금 공개돼도요. 난리가 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유서가 공개되면 지금 자필 메모 형식으로 볼 때는 3월 20일이죠, 그게. 8월 20일. 8월 20일에 수사받았던 내용을 짤막하게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20장 정도면 상당히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 또는 관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압박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9월 2일 날 오전 10시에 불려가서 다음 날 새벽 3시쯤에 집으로 돌아온 게 돼 있어요. 예. 장장 15시간, 16시간이 넘잖아요. 네네. 서울로 와서 조사받고 양평 자택으로 돌아간 시간을 빼더라도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사람이 아주 탈탈 털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8일 걸려요. 만 7일. 남들은 추석 연휴다 뭐다 해서 놀러도 가고 푹 쉬고 추석 음식 먹고 할 때 이분 심경이 어떻겠느냐. 그 7일 동안 이분이 유서를 쓰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얼마나 빼곡하게 본이 어떤 사람이든지 자살이라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내던질 그런 지경이 되면 진실을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 진실이 한두 장, A4 한두 장만 써도 많은데 지금 20장 가까이 된다. 아니 유서가 몇 장이라는 얘기를 왜 안 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다. 지금 제가 볼 때는 20장 가까이 된다가 진실인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을 공개를 하고 떳떳하면 공개를 해야지. 떳떳 이런 게 있잖아요. 진실을 회피하는 자가 범인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유명한 수사 법원 아닙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왜 말을 않고 있느냐. 그렇게 말 잘하는 특검이 말로 사는 사람들이 왜 말을 않느냐. 그리고 경기도 양평경찰서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되죠.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 부검을 하고 필적 감정 누가 해달랬습니까? 원본을 달래는데 그 집에서 나온 게 누가 썼겠어요? 딴 사람이 써서 거기다 밀어 넣겠습니까? 그런 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족들에게 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저도 과거에 그 취재할 때도 많이 보고 경찰 드나들면서 많이 취재했습니다만 사본을 경찰이 갖는 거예요. 네. 내용이 갔으니까 막 카피 뜨면 되잖아요. 몇 부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원본은 유족을 줘야죠. 기본 원칙 이겁니까? 원본은 유족이, 사본은 경찰 수사 참고용으로 사본을 경찰이. 그게 이렇게. 관행이고 경찰 수사는 그렇게 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이 선이죠. 아니 원본을 왜 안 줘요?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가 내 동생이 자살하면서 쓴 유서 달라. 수사에 필요하면 니들이 사본을 가져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야 수사인지 밤 9시를 넘긴 게 사전 동의가 있는지 다 문서와 영상 녹취가 있을 거 아니냐. 예. 그걸 내놔라는데 왜 안 내놓습니까?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순기여서 시간을 벌자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벌자. 어차피 김현지도 있고 조희대도 있고 지금 국감에서 깔 게 많으니까 우리가 숫자도 많고 스피커도 우리가 많이 차지하니까 한번 제 생각입니다만 한번 뭉개보자. 한국 사람들 한 2, 3일만 덮어놓으면 또 잊어버리겠지. 이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의 부검도 ABC에도 맞지 그렇고 않다. 유서도 그렇고 질질 끓는 게 바로 공개하거나 부검도 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덮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 그건 제가 이제 시간이 네. 필요하다고 경찰 입장을 말하는 아니 게 아니라. 이제 추측이죠 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그 이제 시간이 필요해서 상당한 지금 이제 사건이 터지면 여론에 상당한 민심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좀 여론이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보기 위해서 좀 덮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죠. 가장 핵심적인 키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서 원본이다. 네. 유서 원본을 원 필적 감정을 합니까? 이게 위조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필압을 봐야 됩니까? 뭐 사용된 잉크를 봐야 됩니까? 모나미 볼펜을 썼는지 무슨 파카 볼펜을 썼는지를 봐야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유서 원본을 돌려주는데 국가수행 오늘 필적 감정을 의뢰하면 제가 보기에 한 달 갈 거예요. 그때까지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유족들에게 그러면 열람을 시켜주려면 다 시켜줘야지. 그 20장 읽는데 무슨 그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유족들도 다 스마트폰 있어요. 찍어 가게 해야죠. 그것도 안 했다는 것 같아요. 지금 일부만 발췌해서 취사 선택해서 사진으로 보여줬다? 이게 말이 되느냐. 나는 그렇게 취사 선택한 유서 일부만 보여줬다는 게 수사상의 필요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수사상의 필요냐. 지금 의문 부호가 한두 개가 아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국민의힘이 키를 제대로 잡고 뭐 특검 발의만 할 게 아니라 그 뭐 이렇게 플래카드 들고 의원들 나와서 시위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거는 정말 이 팩트 체크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진우 의원만 열심히 SNS에 뭐 쓰는 것 같던데 나머지 의원들 좀 분발 좀 해야죠. 107명 있으면 뭐합니까? 예. 자, 다른 장면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별건 수사가 또 다른 지금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죠. 뭐 별건 수사는 과거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있었고 드루킹 특검 당시에도 있었고 특히나 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에 뭐 제기됐던 문제도 있지만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조국이 나름대로 민정수석을 맡고 난 후에는 이 별건 수사를 없애겠다 했는데 지금 관련된 별건 수사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어요. 과거에 한번 이해찬이 어떻게 발언했는지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 수행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 수사가 아니라 예, 탈탈털이하는 별건 수사, 저게 이제 검찰청 폐지의 또 다른 하나의 기준점이 되게 됐는데 이게 이제 특검이 오히려 별건 수사 문제가 좀 제기됐네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예. 자기들이 별건 수사 한다고 검찰 없앴잖아요. 예. 그런데 못된 것만 또 배운 것 같아요. 예. 검찰이 원래 사실 검찰도 반성할 부분이 있죠. 과거에도 일단 신병 확보한 뒤에 별건으로 털어 들어가서 가족들 털고 주변 쑤시고 하면서 압박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질을 건드리는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쓴 건데 2019년에 이해찬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6년 뒤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저런 게 숱하게 많아요. 지금 문제가 된 건 제가 보기에 검찰이 근데 이번에 특검팀에 아무도 없다. 이번 수사팀에 검찰 출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의 특검, 유일하게 3대 특검 중에 3개 특검 중에 한 명이 민중기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나머지 2명은 검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조은석도 그렇고 해병대 특검도 그렇고. 그 밑에 특검보 4명이 있는데 또 그중에 유일하게 판사 출신인 게 문홍주 특검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맡긴 또 팀 또 9개 중에 또 한 팀이 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또 검사 출신이 없고 변호사 2명이 그냥 순수 그냥 이런 그 로스쿨 출신인지 뭐 그런 변호사고 또 16명은 파견 경찰관. 그러니까 이 팀에는 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검사가 없는 게 중요하냐? 이 수사 관행상 저런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심야 수사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다는데 그건 희한하게 무슨 로또 뽑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배정이 되느냐. 이것은 일부러 배정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다 누가 합니까? 홍주 특검보에게 사건을 줄 수 있는 거는 민중기밖에 없고 문홍주가 9개 수사팀 중에 어떤 수사팀을 찍어서 야 그 저 양평군 그 사무관 정희철 단월 면장 지낸 그 사람 이번에 불러다가 조사해 털어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문홍주에게밖에 없죠. 이게 상식 아니에요. 예.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14명을 불러다 조사했는데 과반수가 9명이 혐의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 사건과 무관해요. 왜 이렇게 수사하느냐. 나올 게 없다. 나올 게 없으니까 다른 거라도 털어서 이게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도 받았지. 인력도 받았지. 기간도 연장했지. 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스마트폰 보고 놀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 조사팀장 이 정희철 씨 정말 그 성실한 공무원으로 단월 면장이라고 하는 거 그 2024년 때 얘기인데 그 7월 2일인가 취임식 때 쌀 41포대를 선물로 받았대요. 왜냐하면 화환 필요 없다. 우리 쌀로 다오. 그래서 41포대 받아서 전부 관내 단월면에 있는 그 취약계층에 나눠주신 그런 그 미담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고 정말 1990년대 초에 그 공무원 지방 공무원 군청으로 입직 청운면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양평군 청운면 그 아주 놀러 다니시면서 보면 좋은 데입니다. 거기 예.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한 단계 밟아서 올해 57이셨는데 참 그 5급 지방 사무관까지 올라온 그야말로 성실한 지방 공무원의 표본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안 했다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당신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답정너 수사라고 아까 강민구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이 그러던데 그 메모에도 나오잖아요. 또 묻고 되묻고 회유하고 강압하고 그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 되면 또 다른 수사관 경찰이 들어와서 또 같은 소리 반복하고 사람 돌아버릴 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세상을 등지고 싶다고. 오죽하면 자기가 그런 얘기를 써놓느냐. 그리고 이제 하도 너무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기억에 없는 말을 해버렸다. 사실 그런 상태가 되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경험자입니다. 예. 저는 경험자라서 저 정도는 안 하고 저는 적법하게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적법하게 조사받아서 6시간 이상 가니까 사람이 피폐해져요. 그런데 저 경우는 죄가 없는데 부르라고 받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심한 소리를 하시게 되고 유서에 메모에 적고 얼마나 또 유서에는 자세히 적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큰일 나는데 지금 놀라는 경찰들이 전 많다고 봐요. 그 실명 2사람 나온 사람들도 있고 조리돌림했다는 3사람들도 그렇고 수사 대상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왔을 때는 그러면 이 정희철 사무관이 기억에 없는 얘기를 하고야 말았다. 나 참 바보 같다라고 해요. 그게 억장이 무너져서 나오는 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도 없고 정말 멸시 수모 진짜 싫다. 아이고 오죽하면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아니 좀 한번 생각들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것도 남들 다 쉬는 추석 전날 불려가가지고 그렇게 탈탈 털리고 와가지고 일주일을 집에서 고민하다가 추석 연휴 끝나고 금요일이 된 날 그 하루 쉬었잖아요. 금요일 네. 일했잖아요. 네. 또 끔찍한 거야. 제가 볼 땐 이분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쉬었으니까 연휴 지났으니까 또 부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공포감과 이 강박감이 억눌려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예. 좀 주요 현안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좀 다른 주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펜앤 마이크 TV에서 추석 선물 특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혜택, 18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충족시키는 멀티비타민 1개월분 한 박스에 14,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6,000원. 두 번째 혜택, 최상위 등급 녹용과 상황버섯 16가지 전통 원료로 정성껏 달인 녹용 상황진에 한 박스에 99,000원, 두 박스에 16만원. 세 번째 혜택, 최상위 등급 녹용을 한 알 한 알 빚어낸 녹용보가만 한 박스에 16만원, 두 박스에 2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TV와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